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미국 외 대체 투자처를 찾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표 지수인 S&P 500이 그동안 가파르게 뛰기도 했죠. 오늘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요. 미국 중앙은행 페드는 통화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 한 배경도 있을 텐데요. 일례로 골드만삭스 또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일본 증시에 뛰어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상승장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아졌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이다. 또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재개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다른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영효 도쿄 특파원과 집중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 특파원, 일본 증시의 밸류에이션, 즉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다는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걸 텐데 니케이나 토픽스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 증시가 그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일본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죠. 아베노믹스라는 모르핀의 약발이 떨어진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현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먼저 일본 증시의 대표 지수인 니케이 225 지수의 올 한 해 흐름을 보시죠. 지난 23일 종가가 28,798인데요. 올 초 시가 28,139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3거래일 연속 지수가 상승한 덕분이고요. 지난달 29일에는 28,029로 올해 시초가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는 올 한 해 동안 25% 급등했는데요.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주요 증시 가운데 유일하게 재미를 보지 못한 시장입니다. 자, 10년치 지수 변화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니케이 225 지수도 지난 10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효과인데요.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 결과 수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아베 총리 취임 이전 1만 선이 무너졌던 니케이 225 지수가 2020년 9월까지인 재임 기간 동안에는 3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작년 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가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주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주요국들이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돈을 미친 듯이 풀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 증시는 본격적으로 올라야 될 때 오름세를 전혀 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주식 전문가들이 일본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텐데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시면 우량주들로 구성된 토픽스 지수의 PER은 지난 5, 6년간 S&P 500 지수의 80%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실적이 나빠서 그러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픽스 지수 구성 종목의 한 주당 이익, EPS는 138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실적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 기업의 현재 실적은 115입니다. 124인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10인 유럽보다는 앞섭니다. 이러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게 무리도 아닌데요. 일본 현지 전문가들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일본 증시가 밸류 트랩, 가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밸류 트랩이라는 거는 PER이나 PBR이 낮은 상황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사고 봤더니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전문가들은 일본 증시의 PER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낮은 것을 일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게 아니라 성장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은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를 아베노믹스라는 모르핀을 장기 투여한 결과 일본 증시가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는 체질이 됐고 해외 투자가는 물론 국내 기관들도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일본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지난 9월 말 기준 일본 상장사의 80%가량은 이미 실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절반가량은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건 일본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딱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게 일본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본 내 증권사들은 내년 자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역시 장밋빛 일변도는 아니겠군요.
그 내년도 일본 증시는 3존불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인 해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별 예상치를 보시면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은 2022년 6월 말 32,000, 내년 말 31,000인 상고 하저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토요증권은 26,500에서 33,500을 점쳤고요. 경제 전문 주간지 다이아몬드가 애널리스트 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년 평균 레인지는 27,501에서 32,840으로 나왔습니다. 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크게 재미를 못 보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니케이 지수 사상 최고치는 버블 경제의 막바지인 1989년 12월 말에 38,915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만나본 전문가와 읽어본 보고서 가운데 내년에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일본 증시 전문가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내년도 지수 예상치보다는요, 일본 증시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주목이라기보다는 우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자, 최근 일본 증시의 유행어가 오와콘입니다. 이 오와콘은 일본어로 끝났다라는 뜻의 오왔다와 콘텐츠의 앞글자를 딴 일본식 조어인데요. 일본 증시가 오와콘이 됐다는 건 한마디로 일본 증시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본 증시는 어차피 안 돼 병에 걸려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본 언론들도 연일 일본 증시 비관론을 내놓는데요.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증시는 오와콘, 일본 주식 침몰 같은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와콘, 어차피 안 돼 병, 일본 주식 침몰이라는 표현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3존불 이론이 나오는데요. 올해 니케이 지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월과 9월, 11월에 주가가 급등한 모양새가 그 절에 있는 3존불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 2월부터 상반기 움직임은 저는 그다지 개인적으로 불상 같아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불상 세고가 들어설 정도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이 마치 코스닥 작전주의 움직임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단기 해외 자금이 조금만 사고 팔아도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기를 반복한 결과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펀더멘털이 약해졌다는 의미인데요. 자, 시장 참여자들이 다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어차피 일본 주식은 안 돼 병에 걸려 있어서 일본 주식을 사지도 팔지도 않고요. 일본의 개인 투자가들도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처럼 해외 증시를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1월 얼라인 번스타인 미국 성장주 투자 신탁에는 1조 2375억엔, 해외 주식 펀드 전체에는 7조 3천억엔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반대로 일본주 펀드에서는 400억엔이 유출됐습니다. 일본 증시 매매량의 60%를 가량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가들도 올 한 해 2천억엔 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그나마 코로나 충격에서 일부 회복을 한 것은 일본 증시의 양대 큰손인 일본은행과 일본 공적연금 GPIF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일본 증시 시가총액의 13%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 두 큰손의 매수세도 최근 들어서는 멈춰섰습니다. 자, 먼저 일본 공적연금 GPIF는 2014년부터 일본 주식 운용자산 비중을 12%에서 25%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아베노믹스 기간 중에 일본 증시가 크게 오른 것은 GPIF가 일본 주식 보유 비중을 2배 이상 늘린 덕분인데요. 올해 이 GPIF의 25% 한도가 다 찼습니다. 즉, GPIF가 더 이상 일본 주식을 사들이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큰 손인 일본은행은요,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ETF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6조엔, 최대 12조엔까지 ETF를 매입한다라는 목표까지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의 ETF 보유 금액은 55조엔으로 일본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8%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 상장사의 20%가량은 최대 주주가 일본은행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얼마나 ETF를 많이 매수했냐면요, 일본 증시에는 2% 룰이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오전장에 2% 이상 하락을 하면 일본은행이 ETF 매집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론상 오전장이 2% 이상 빠질 때 단타 매수를 들어가면 무조건 벌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이처럼 일본은행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끊이지를 않자 지난 3월 일본은행은 연간 6조엔어치의 ETF를 매입한다 라는 목표를 철회를 했고요. 실제로 올 4월 이후 지금까지는 2,800억엔어치밖에 사지를 않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일본 주식을 사줄 세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해외 단기 자금의 유출입에 따라서 지수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다시 3존불 이론으로 돌아가서 올해 니케이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27,000선에 강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년에 지수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만약에 지지선이 27,000선이 무너지면 니케이 지수의 지난 10년간의 상승 장세가 끝이 나고 지수가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 이것이 현재 일본 증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내년도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2%룰 얘기가 재밌습니다. 알았으면 저도 샀을 텐데요. 미국 중앙은행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분명히 하는 분위기고, 또 영란은행이 3년 4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죠. 다 고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일본은 특이하게 물가 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보니까 지난 9월, 10월을 빼놓고서는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더라고요. 일본이 똑같이 돈을 푼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렇게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본은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일본의 장기 침체가 다른 게 아니라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는 장기 디플레이션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도쿄나우가 인터뷰한 시라카와 히로미치 크레딧 스위스 재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30년 동안 일본이 온갖 재정 확장, 금융 완화 정책을 써서 돈을 아무리 풀어봤는데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본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득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1997을 100으로 했을 때 작년 말 일본의 급여 수준은 90.3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158이었습니다. 한국인의 급여가 23년 동안 58% 늘어나는 동안 일본은 반대로 10% 줄어든 겁니다.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소비를 안 하고요.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지 않고, 실적이 제자리 걸음을 하니까 설비 투자를 줄이고 급여를 올리지 않는 악순환이 3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20년 전만 해도 일본은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일본의 비싼 물가에 혀를 내두르시곤 했잖아요. 최근 일본을 찾는 분들은 오히려 일본 물가가 싸다고 느끼십니다. 저도 2016년 일본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 물가가 더 비싸게 느껴져서 한동안 과일을 못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세계 물가 수준을 비교할 때 쓰이는 빅맥 가격만 보더라도 일본의 물가는 두드러지게 낮습니다. 1990년 370엔이었던 일본의 빅맥 가격은 현재 390엔입니다. 30년 동안 거의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반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빅맥 가격은 2.2달러에서 5.66달러로 2.5배, 중국은 8.5위안에서 22.4위안으로 2.6배 올랐습니다. 오죽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은 일본 근로자들의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올리지 않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없애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급여를 못 올리는 사정이 있는데요.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기업 물가지수는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의 소득은 30년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권이잖아요. 즉 원가가 아무리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최근 스텔스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이나 크기를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만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는 금리 상승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일본 증시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올릴 텐데 일본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미국과 유럽이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은 9년 가까이 끌어온 금융 완화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도 지난 17일 금융정책 결정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금융 완화를 굳건하게 지속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물가가 미국과 유럽과 같이 될 가능성, 즉 오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향해서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세 차례 금리를 올릴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이어가면 현재도 7, 8년 만에 최저치인 엔화 가치가 하락할 게 분명한데요. 과거에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의 실적이 호전돼서 주가가 올랐지만 지금은 엔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미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엔저가 호재로 작용하지를 않고요. 일본의 산업 구조 역시 IT 기업과 서비스 기업 등 비제조업체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거꾸로 수입 물가만 급등을 해서 비제조업체와 중소기업의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를 나쁜 엔저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엔화 자산을 팔아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금을 옮겨두려는 해외 투자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올라야 일본은행도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 있을 텐데요. 구로다 총재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2023년 4월까지인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2%인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2013년 3월 취임할 때만 해도 2년 정도 이내에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2년은커녕 10년 동안에도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셈입니다. 네, 일본은 내수가 비교적 큰데도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긴 다국적 기업이 들면서 나쁜 엔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군요. 지난 10월이었죠. 새 수장이 된 기시다 총리 부유층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과세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증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네, 최근 일본 증시는 기시다 쇼크 시즌2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금융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가에 충격을 준 게 기시다 쇼크 시즌1이었다면요. 시즌2는 충격파가 시즌1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상장사들이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로 실시하는 자사주 매입을 규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규제하겠다라는 이 사회주의적 발상을 총리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사주 매입을 단호하게 개선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회 자본주의를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술 더 떠서 획일적인 규제까지는 신중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시장은 당연히 경악을 했고요. 이틀 동안 지수가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총리 발언만 듣고 보면 일본 상장사들이 과도하게 주주 환원을 하는 것처럼 들리실 텐데요.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토픽스 지수 구성 종목의 주주 환원 성향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글로벌 투자가들로부터 일본 기업은 주주 환원에 너무 인색하다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고요. 실제로 이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외면을 하니까 최근 들어서야 일본 기업들도 주주 환원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도쿄 증시 일부 시장 상장사의 총 환원액은 25조 3천억 엔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 1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자, 일본 상장사의 절반은 무차입 경영,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경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비해 총 환원 성향이 낮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설 여지가 크다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자사주 매입을 규제하겠다라고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런 사회주의적 정책을 구상하는 게 또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지난 10월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간판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집권기인 지난 10년 동안 일본은 성장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에 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이라는 기시다 총리의 정책은 사실상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분배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야 소비가 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급여가 오르고 그 결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다가 계속 임금을 인상하라는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돈을 다 써버리면 임금을 올릴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자사주 매입을 규제하겠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겁니다. 기시다 쇼크 시즌2가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건요. 현재 일본 증시에서 일본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그 일본 주식의 큰손이던 일본은행, GPIF, 해외 투자가, 일본 금융사, 일본 개인들이 모두 일본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남은 매수자가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일본 증시 최대 매수 세력이 됐는데 총리가 나서서 이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수밖에요. 일본 시장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는 자본시장을 적으로 돌릴 셈이냐, 정부가 진짜로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면 가뜩이나 활기를 잃은 일본 주식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정치권의 주식시장 때리기도 일본 주식은 오와콘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자세한 일본 증시에 대한 또 일본 경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요즘 미국 투자은행들의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추천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쿄 증시를 들여다보고 있는 정영효 특파원을 긴급 연결해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